예, 오늘은 이제 음식 예술 네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 주제는 맛의 미학적 문제, 세 번째 주제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문제는 이제 칸트의 음식 미학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렇게 5가지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맛 판단의 개별성, 그 다음에 취미 판단의 개념적 정의, 취미 판단의 보편 필연성, 그 맛과 취미의 엄격한 구분, 그 다음에 미각적 경험의 음식 예술적 그 감상, 이렇게 5가지 소주제가 되겠고요. 네, 오늘 강의의 내용은 주로 이제 칸트의 그 판단력 비판, 그 왼쪽의 그림이 이제 우어타일스크라프터, 크리틱 데어 우어타일스크라프터, 이렇게 칸트의 그 원저죠. 네, 그걸 중심으로 이제 제가 작년도 23년도에 이제 맛의 철학적 의미, 흉과 칸트의 미학을 중심으로 하는 그 논문을 썼습니다. 네, 이 논문을 중심으로 오늘 강의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이제 맛 판단의 개별성 문제입니다. 미각적인 맛은 개인의 느낌에 근거해서 이제 판단이 되는 것이죠. 그래도 만약 내가 카나리아산 와인은 맛있다 라고 말한다면, 카나리아산 와인은 카나리아라는 그 섬이죠. 스페인령의 섬인데 거기서 나오는 그 와인이 이제 맛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카나리아산 와인은 맛있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나에게 맛이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은 다른 와인이 맛있다 또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하고 다른 사람이 판단이 나의 것과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의 판단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칸트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사람들마다 개인적인 느낌이 다르고 또 나에게 맛있는 것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는 또 그에게 맛이 있는 것이 있는 그런 상대성을 이야기하고 개별성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이제 취미 판단을 이제 그 개념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취미 판단은 특히 칸트가 말하는 취미 판단은 음식의 맛 그리고 예술 작품의 아름다움에 대한 판단이죠. 근데 이제 칸트의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바로 그러한 판단이 과학적이거나 논리적인 판단과 이제 구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맛과 아름다움은 과학적 판단이 아니라 또는 개념적 판단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내면적인 느낌이고 자유로운 상상력인 것입니다. 그런 느낌에 대한 판단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것이 이제 취미 판단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취미 판단은 과학적 판단과 이제 차이가 있고 그것과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과학적 판단과 취미 판단은 어떻게 구별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과학적 판단은 사실 판단이거나 논리 판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사실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험적 사실을 이해하는 판단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짜장면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감자가 2개가 들어갔고 양파가 1개가 들어갔고 고춧가루가 5g, 춘장이 20g이 들어갔다고 합시다. 네, 그러면 이거는 어떤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죠. 네, 그런 사실에 대한 판단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예를 든다면 물은 100도씨라도 끓는다 라는 것도 경험적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논리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수학이나 논리를 사고하는 판단이 되겠습니다. 그 수학과 논리, 이것은 이제 경험 판단하고 또 다른 것이 어떤 논리적인 사고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2 더하기 2는 4다.
또 삼각형의 세각의 합은 180도다. 이런 것은 이제 경험적인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 사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고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라고 한다면 이것도 논리적인 사고고 논리적인 판단인 것이죠.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경험 판단과 지금 얘기하는 논리 판단은 과학적 판단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취미 판단이란 아름다움에 대한 판단 또는 예술에 대한 판단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판단 역시도 판단의 형식적 조건은 갖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5월에 핀 장미꽃은 아름답다 라든가 저 그림은 추하다 라든가 이 짜장면은 맛이 있다 라든가 이런 것과 같이 판단의 형식은 취하지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아름답다라든가 추하다라든가 맛이 있다라는 이런 것들은 우리의 주관적인 느낌,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죠. 네, 이런 것들이 바로 취미 판단이 되겠고요. 네, 그런데 그런 취미 판단은 칸트의 관점에서 그런 취미 판단은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즐거움의 느낌이라고 하는 것 또는 쾌락의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대상, 예를 들어서 음식 내지는 짜장면을 맛본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런 짜장면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거나 쾌락을 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짜장면에 대한 어떤 증거가 없이도 우리는 그것이 맛있다라고 하는 것을 납득할 수가 있습니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짜장면이 왜 그런 맛을 내는지 과학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더라도 또는 제시하지 않더라도 짜장면은 맛있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납득시킬 수 있고 함께 납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것은 어떤 경험적 증거에 대한 판단에 근거해서 결정되는 과학적 인식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과학적 근거에 따라서 판단되는 과학적 인식이 아닌 것이죠. 네, 한마디로 짜장면의 맛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설명될 수 없습니다. 설명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짜장면의 맛이라고 하는 것은 짜장면을 맛보는 사람들 자신의 쾌, 불쾌 또는 즐거움, 고통의 상태에 대한 주관적 반성, 주관적 반성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런 그 취미 판단은 주관적임에도 불구하고 보편성과 필연성을 갖는다라고 말합니다. 네, 물론 칸트의 주장이죠. 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한 사람의 즐거움 또는 고통이 또 그런 판단이 다른 모든 사람들을 위한 어떤 규칙으로 주장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물음을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칸트의 관점에서 취미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즐거움의 수로가 이제 맛있다라든가 이런 즐거움 또는 쾌락의 수로가 개념과 결부되지 않고 개별적인 경험 표상과 결부된다고 합니다. 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짜장면은 맛있다. 네, 짜장면을 먹고 이 짜장면은 맛있다라고 하는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일 판단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바로 이 짜장면을 먹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것은 바로 개별적인 경험 표상이 되겠고요. 그것이 맛있다 하는 것은 바로 즐거움의 수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맛있다라는 즐거움의 수로는 이 짜장면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짜장면, 그러니까 개별적인 경험 표상과 관련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을 이제 그 단일 판단이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런 단일 판단이 보편성을 갖는다 또는 보편 타당성을 갖는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이 짜장면이 맛있다라고 한다면
다른 모든 사람들도 그것이 맛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이제 보편성이고요. 그리고 그런 어떤 그 즐거움, 맛있음에 대한 취미 판단은 아프리오리한 것이다.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아프리오리하다라고 하는 것은 칸트의 철학에서 비경험적인 것이죠. 경험을 넘어서 있는 것입니다. 경험으로 설명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칸트가 말하는 이 취미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수학과 같이 아프리오리한 것으로서 경험을 넘어서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 판단은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느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제 그런 것을 필연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칸트는 취미 판단이 보편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필연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문제는 맛과 취미가 엄격하게 구분된다. 물론 칸트에서 얘기입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흉의 미학에서는 흉의 미학을 살펴볼 때는 흉은 미각적인 맛, 우리가 이제 음식을 맛보고 맛을 보고 하는 이것과 예술적 취미는 그 유비적 관계, 다시 말해서 유사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또 볼테르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맛을 보는 것, 음식의 맛을 보는 것과 예술적 취미는 쉽게 전환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미각적인 맛과 예술적 취미는 전환이 되기도 하고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 바로 볼테르나 흉의 미학에서 발견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칸트의 미학에서는 그런 맛과 취미는 엄격하게 구분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미각적인 맛과 그 미학적 취미, 예술적 취미는 구분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칸트에게 그런 미적 판단, 예술적 판단은 지성의 형식적 구조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대로 아프리오리한 것이죠. 바로 그것이 지성의 형식적 구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 그것은 다시 말하면 그런 판단은 모든 신체적 욕구로부터 벗어난 것을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칸트는 그 미학적 판단 또는 취미 판단 또는 예술 판단이 지성의 구조 안에 들어있는 것으로 봤던 것이고요. 그것은 신체적 구조로부터 벗어난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그 취미 판단은 아프리오리한 판단이다, 이렇게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칸트는 사실 그런 신체적 욕구, 우리의 신체적 욕구는 오히려 그런 미적 사색, 예술적 사색을 이제 방해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칸트는 그래서 예술적 판단 내지는 취미 판단이 순수하게 지성적인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험적인 만족감도 그런 취미 판단을 결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봤던 것이고요. 그래서 취미 판단은 아프리오리한, 앞에서 설명한 대로 비경험적인 근거를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비개입적, 경험이 개입될 수가 없고 사심 없는, 앞에서도 좀 설명을 했습니다만 disinterested 그 프레죠. 그러니까 사심 없는 쾌락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관점에서 칸트는 우리의 감각에서 시각과 청각만이 예술적 감각으로 자격을 얻는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면 시각과 청각은 예술적 감각을 갖는데, 그러면 미각이나 후각은 예술적 감각으로 생각을 할 수 없다고 봤던 것이죠. 그래서 시각과 청각은 이제 왜 그러냐면 시각과 청각은 외부 대상을, 우리 밖에 있는 대상을 우리가 보고 또 귀로 듣고 함으로써 외부 대상을 판단하고 이제 생각하고 숙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칸트가 볼 때 미각과 후각은 우리의 외부 대상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신체적 쾌락 내지는 주관적 쾌락과 관련된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칸트는 미각과 후각을 미학적으로
또는 인식론적으로도 무의미하다 이렇게 보았던 것이죠. 네, 그렇다면 칸트의 관점에서 미각적 경험, 우리가 음식을 맛보는 이런 경험은 예술적 감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인가 하는 이런 물음을 제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미각적 경험, 우리가 음식을 맛보는 미각적 경험이 예술적 감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면 그 조건은 무엇인가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만약 어떤 사람이 음식에 대한 신체적 욕구가 없이 음식을 갈망하는 것이죠. 그런 그 욕구가 없이 또는 그런 그 욕구가 충족된 뒤에 음식에 접근한다면 예를 들면 우리가 음식을 너무 배가 고파서 음식을 먹는 것하고 어느 정도 음식에 대한 욕구가 충족이 된 뒤에 음식에 접근한다면 그런 경우는 예술적 감상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네, 그럴 경우 맛의 식별, 음식의 맛을 식별하는 것은 곧 예술적 판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봤던 것이고요. 그것은 음식에 대한 신체적 감각이 아니라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접하는 것은 배가 고파서 신체적 욕구 때문에 음식에 대한 그런 욕구를 갖고 음식을 접하는 것은 예술적 판단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욕구가 충족이 됐거나 그런 욕구가 없이 맛을 식별하는 것은 예술적 판단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의 자유로운 상상력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그 마음의 자유로운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음악을 듣거나 그림을 감상하는 것과 같은 그런 경험과 비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단지 음식을 배고픔을 채워주는 것으로만 생각해서 먹지는 않습니다. 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어 하고 음식을 통해서 풍부한 상상력을 갖고 싶어 하는 것이죠. 네, 바로 그런 것을 이제 미식적인 맛보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식가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럼 미식가들의 맛보기는 단지 배고픔을 채워주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상상력을 풍부하게 하고 식사의 맛을 즐기는, 그래서 식사를 하면서 깊이 생각하고 맛을 즐기는 이런 그 미식적인 맛보기, 이것이 이제 가능한데 바로 이런 것이 예술적인 식사 또는 예술적인 취미와 관련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은 음식의 풍미를, 음식의 맛, 그 맛이 어떤지를 보다도 잘 식별하게 될 수 있고요. 식사를 즐기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런 것이 바로 미식주의, 미식가들이 즐기는 미식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그런 미식주의는 그래서 이제 음식을 탐하고 또 음식을 개걸스럽게 먹고 하는 것은 그런 미식주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탐닉은 미식주의의 적이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음식을 너무 많이 먹거나 또 음식을 너무 탐하거나 또 술을 너무 많이 먹는 사람은 미식가가 될 수가 없다. 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